보셨고, 조윤선 수석, 약 구속 11개월 만에, 출소된 지 한 4, 5개월, 3, 4개월 그렇죠. 됐네. 7월 달에 지금 나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네. 5개월 동안 잠도 못 잤을 텐데, 얼굴은 좀 좋아졌는데.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7월달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항소심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튀어나온 것이죠. 기존에 있던 건 지난번에 6년 구형을 받았어요. 김기춘 그렇죠. 비서실장 7년 네. 구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행정관들의 진술. 네. 누가 또 박준우 당시 그 진술은 앞서 있지만. 전 정무수석의 예.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바람에. 예, 진술은 예. 있지만은 그분도 그분은 좀 불리한 진술했죠. 그분은. 1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조윤선 수석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걸 뒤집었죠. 예. 근데 이제 또 행정관 2명은 예. 여전히 진술을 뒤집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50대 50이라고 그렇죠. 봐도 예. 이번 특활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빼박이 아닌가요? 일종의 이거는 뇌물이거든요. 뇌물로 지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앞서 그 지금 문고리 3인방 중에 2사람도 지금 특수활동비 이 지금 수령을 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안 본 건 이자만. 예, 안 본 건 이자만. 그리고 또 추가적인 혐의가 또 있는 것이죠. 화이트 리스트. 이 정경련에다가 외압을 행사를 해서 정경련이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 극우단체를 지원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객관적인 일반적인 시민적 상식의 눈잣대로 봤을 때는 네. 저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검찰은 이 특활비를 받은 것 자체를 뇌물수수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만약 발부된다고 한다면 기소도 그렇게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윤선 전 수석의 어떤 그 항변이죠. 전액 공적인 업무에 썼다. 관행으로 알았다. 라고 하면서 뇌물죄는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전액 공적 업무에 썼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공적 업무가 도대체 뭐냐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 자체를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떤 그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주장은 좀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설령 공적인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의 부처나 또는 본인이 써야 되는 돈을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썼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 특히나 뭐 추명호 전 국장 등 아니면은 뭐 기타 관련된 사람 돈을 마련해 준 사람 돈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 어떤 인사상의 이익 등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또 뇌물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변호사님, 송 네. 변호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리 동네 아는 분이 금은방을 털었어요. 예, 금은방을 털고 그 금은방을 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독거노인들, 네. 그다음 고아원 이런 데 갖다 줬어요. 그럼 선행인가요? 네. 일단 그 절도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나중에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 약간의 선처. 똑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네. 공적 업무에 썼다? 네. 누가 뇌물 받아 공적 업무에 쓰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거 다 이제 몰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예. 설령 공적인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조윤선 전 장관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받은 뇌물 그대로 다 돌려놔야 됩니다. 아니, 설령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 이게 썼다 만약에 하더라도. 네. 이게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이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요. 네. 최순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받은 뇌물,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돈 한 푼도 안 썼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네. 안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럼 뇌물을 그렇죠. 받았는데 안 썼는데? 그럼 뇌물 아니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적인 업무에 썼다는 그 부분보다 그 이전에 예. 과연 대가성 있는 그런 자금을 받은 것이냐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돈 받으면 그거 자체가 뇌물 아니에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뭔가 그 당시의 그 직위와 역할과 관계를 볼 때 대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증거를 통해서 오늘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화이트리스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자, 현재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죠? 지금 지난번 1심에서 예. 1심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 바로 말씀하셨죠? 이 예. 조윤선 전 수석의 바로 전임자입니다.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했다. 인수인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심 재판 때는 여러 가지 자신이 그러니까 조윤선 수석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특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하게 돼서 법정에서 사실 위증죄에 대한 그런 별로 이 고려 없이 진술을 했다. 그 유리하게 진술했지만 사실 진실은 내가 인수해 준 게 맞다고 지금 항소심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박준우 전 수석이 그렇죠. 먼저 있었던 거죠. 먼저 있다가 인수인계를 해준 거죠. 인수인계를 해준 거고 그리고 또 허연준 행정관이라고 예. 정부 그 수석실에 있었던 이 행정관이 우리 수석님이 뭐 도와라 했다. 뭐 그런 이메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허윤준 행정관은 이걸 왜 썼다고 그러나요? 별 설명이 없나요? 우리 수석은 여기서 조윤선 수석이죠. 조윤선 수석이죠. 이건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것인데 화이트리스트를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그 주무 행정관이 허연준 행정관이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허연준 행정관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석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했다는 식의 내용이 그 이메일에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문건에도 상당히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손도 못 댄 사건들이 있어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도 보면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적폐청산 끊이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문무일 총장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해가 들어서도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네, 법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검찰의 직무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를 해봐도 적폐청산에 대한 그 지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지 여론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 또는 그 전 정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은데 또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사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혹시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여론이 있거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도 이건 문제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해야 되겠죠. 오민석 판사가 오민석 부장판사네요.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단독판사. 왜 우리가 그런 걸 외우면서 살아야 되죠? 지금 그만큼 지금 이 적폐와 관련된 수사에서 이 상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상당히 또 영장이 지금 몰리다 보니까 또 그 개별 사안 하나하나 자체가 많은 국민적 관심과 또 거기 또 향후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판사분들에 대해서 역대 경우와 달리 많은 국민적 시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병우 연수원 19기 이런 걸 왜 외워야 되죠? 우리가? 서울대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 실패했다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냐고요. 그냥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권리만 누리고 의무만 다하고 살면 되는데. 워낙에 또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접하니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면 5천만 국민이 다 외우고 난 다음에요. 그런가요? 제가 암기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거의 꼴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외우려고 저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니 근데 그 주요한 그런 그 법조인들의 어떤 기수라든지 보직이라든지 그동안의 뭐 경력이라든지 그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좀 있어 보이려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민석 판사가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해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근데 블랙리스트 증거들은 현재 거론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와 특활비 이것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구속영장에 그런 구속의 사유가 있는데 그럼 범죄 혐의가 드러나겠죠.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다라는 점, 또 화이트리스트가 직권남용이다라는 점 등등의
그걸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소명전화가 첨부돼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뭐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거를 적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이다라든지 또는 과거에도 법을 좀 우습게 한다라든지 이런 점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다른 사항도 증거 자료로 참고 자료로 덧붙여서 제출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검사라면 자료도 좀 넣긴 넣겠네요. 그러면 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마 할 것인데 이렇게 다른 사안에 대한 그 자료를 참고 자료 내지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사회 공직자로서 거의 장관급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구속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렇게 국정농단한 사람들을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지. 네. 라는 국민 감정은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 그런데 유독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거의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면 구속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모두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아니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이미 다 확보됐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고 다 모두가 아는 사람인데 출국 금지돼 있고 어디로 도망가겠느냐라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 원칙의 어떤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니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 혹시 심적인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오히려 본인의 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뭐 공직자 또는 장관 또는 전 수석 유명한 사람 정치인이라고 해서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사람의 성격 지금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그런 사정을 다 보기 전까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정권에서도 법감정인 법감정이라는 것이 뭐 감정법. 그렇죠. 감정법인데 그것이 뭐 이 실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대 정권에서 보면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 일과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 형태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뭐 미리 좀 이래 좀 이 죄를 단죄를 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국민의 그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만 그러한 사법적 간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적폐와 관련된 수사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상당히 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법조의 간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검찰도 나름대로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언젠가는 확립해야 되겠다고 고민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이거 봐라 범죄 범했다라고 할 때 나는 무죄다라고 부인을 하면 사실은 도주의 염려가 사실상 추정이 되는 게 실무입니다. 혹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봐라 검찰이 증거 냈는데 무죄를 강하게 강변할 때는 이쯤 되면 도주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도망가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원칙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 적용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저희가 짚다가 말았는데 새해 넘기는 적폐청산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어제 그 국무위원들하고 송년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 올 한 해도 사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서 고맙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좀 더 진력해달라. 그리고 지금 나라를 만드는 일이 단순하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정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 이 청산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읽혀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적폐청산 수사가 적폐청산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는 이 적폐청산이 적폐청산 그 자체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도 함께 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과 기강도 바로 그렇죠. 세워야 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아놓으면 다시 혹시 보수 정권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역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당부했습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 지금 적폐라고 칭하겠는데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 예. 검찰이죠. 그리고 또 각 부처에서도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이제 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내부적인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보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점,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비공개된 부분이 있다. 또 그 부분에는요, 한국이 해외 소녀상 설치 지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 TF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범죄인지 여부는 다음으로 논하더라도 도대체 왜 숨겼나? 어떤 경위로 이런 게 이루어졌나? 아하. 누가 관여되었고 누가 국민들에게 숨기기로 했나? 등등도 밝혀져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겠죠.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검찰청이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규명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예. 검사 10명, 교수 예. 변호사 40명. 예.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사실은 지금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예.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온 것도 이 국정원의 과거사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TF의 결과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검찰의 지금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는 사실 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늦었지만 지금 어제 문물 총장께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대국민 이제 공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예. 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정년조 전 KBS 사장 예. 그때 사실 기소됐다가 무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기소 사건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을 때 산케이 신문 기자를 기소를 해서 결국은 예. 무죄가 판결이 났던 이 상당히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하명에 의한 수사를 검찰이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 진상을 통해서 아마 자체 반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에요, 다 근데. 다 하나씩 민감한 사안들이. 예. 그것이 과연 검찰 이 독자적인 판단이었느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검찰권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된 그러한 하나의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제와 관련 없지만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할 때 당시 고위급 회담이 별도로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 결국 그 부분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병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이 그때 당시 일본의 국정원장급과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나갈 때는 국정원장이 저거 외교부 윤병수 장관 맡기면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것은 국정원장과 윤병수 외교부 장관하고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럼 누군가 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를 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국정원장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으로서 아마 상당히 그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주일대사로 갔을 때 사실 하명 중에 하나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려는 그런 그걸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얼마 안 돼서 국정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국정원장 들어오고 난 뒤에도 한일 간의 아주 뜨거운 현안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아마 대통령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가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 적부심 신청하는 우병우 기각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예,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다. 발부될 거라고. 네. 오늘은 그럼 빅데이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성과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이제 판단을 받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절망이 되지 않을까. 자료로 제출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사회 공직자로서 거의 장관급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구속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렇게 국정농단한 사람들을 당연히 구속수사해야지. 네. 라는 국민 감정은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 그런데 유독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거의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면 구속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모두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아니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이미 다 확보됐고 예.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고 다 모두가 아는 사람인데 출국 금지돼 있고 어디로 도망가겠느냐라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 원칙의 어떤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니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 혹시 심적인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오히려 본인의 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뭐 공직자 또는 장관 또는 전 수석, 유명한 사람, 정치인이라고 해서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사람의 성격, 지금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그런 사정을 다 보기 전까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정권에서도 법감정인 거죠. 법감정이라는 것이 뭐 감정법. 그렇죠. 감정법인데 그것이 뭐 이 실체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대 정권에서 보면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 일과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 형태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뭐 미리 좀 이래 좀 이 죄를 단죄를 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국민의 그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만 그러한 사법적 간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적폐와 관련된 수사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상당히 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법조의 간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검찰도 나름대로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언젠가는 확립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이거 봐라 범죄 범했다라고 할 때 나는 무죄다라고 부인을 하면 사실은 도주의 염려가 사실상 추정이 되는 게 실무입니다. 혹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봐라 검찰이 증거 냈는데 무죄를 강하게 강변할 때는 이쯤 되면 도주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도망가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원칙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보셨고 조윤선 수석 약 구속 11개월 만에 출소된 지 한 4, 5개월, 3, 4개월 그렇죠. 됐네. 7월 달에 지금 나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5개월 동안 잠도 못 잤을 텐데 얼굴은 좀 좋아졌는데.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7월달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항소심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국정특수활동비가 튀어나온 것이죠. 기존에 있던 건 지난번에 6년 구형을 받았어요. 김기춘 비서실장 7년 구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행정관들의 진술. 그리고 또 박준우 당시 그 앞서 전 정무수석의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바람에. 진술은 있지만은 그분은 좀 불리한 진술했죠, 그분은. 1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조윤선 수석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걸 뒤집었죠. 근데 이제 또 행정관 2명은 여전히 진술을 뒤집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50대 50이라고 그렇죠. 봐도 이번 특활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빼박이 아닌가요? 일종의 이거는 뇌물이거든요. 뇌물로 지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앞서 지금 문고리 3인방 중에 2사람도 지금 특수활동비 지금 수령을 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안 본 건 이자만. 안 본 건 이자만. 그리고 또 추가적인 혐의가 또 있는 것이죠. 화이트 리스트. 이 정경련에다가 외압을 행사를 해서 정경련이 극우단체를 지원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객관적인 일반적인 시민적 상식의 눈잣대로 봤을 때는 저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검찰은 이 특활비를 받은 것 자체를 뇌물수수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만약 발부된다고 한다면 기소도 그렇게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윤선 전 수석의 어떤 그 항변이죠. 전액 공적인 업무에 썼다. 관행으로 알았다. 라고 하면서 뇌물죄는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전액 공적 업무에 썼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공적 업무가 도대체 뭐냐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 자체를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떤 그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주장은 좀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설령 공적인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의 부처나 또는 본인이 써야 되는 돈을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썼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 특히나 뭐 추명호 전 국장 등 아니면은 뭐 기타 관련된 사람, 돈을 마련해 준 사람, 돈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 어떤 인사상의 이익 등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또 뇌물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변호사님, 송 네. 변호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리 동네 아는 분이 금은방을 털었어요. 예. 금은방을 털고 그 금은방을 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독거노인들, 네. 그다음 고아원 이런 데 갖다 줬어요. 그럼 선행인가요? 네. 일단 그 절도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나중에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 약간의 선처. 똑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네. 공적 업무에 썼다? 네. 누가 뇌물 받아 공적 업무에 쓰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거 다 이제 몰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예. 설령 공적인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조윤선 전 장관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받은 뇌물 그대로 다 돌려놔야 됩니다. 아니, 설령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 이게 썼다 만약에 하더라도. 네. 이게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이 타당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요. 네. 최순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받은 뇌물,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돈 한 푼도 안 썼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네. 안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럼 뇌물을 그렇죠. 받았는데 안 썼는데? 그럼 뇌물 아니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적인 업무에 썼다는 그 부분보다 그 이전에 예. 과연 대가성 있는 그런 자금을 받은 것이냐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돈 받으면 그거 자체가 뇌물 아니에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뭔가 그 당시의 그 직위와 역할과 관계를 볼 때 대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증거를 통해서 오늘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화이트리스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자, 현재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죠? 지금 지난번 1심에서 예. 1심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 바로 예. 조윤선 전 수석의 바로 전임자입니다.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했다. 인수인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심 재판 때는 여러 가지 자신이 그러니까 조윤선 수석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특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하게 돼서 법정에서 사실 위증죄에 대한 그런 별로 이 고려 없이 진술을 했다. 유리하게 진술했지만 사실 진실은 내가 인수해 준 게 맞다고 지금 항소심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준우 전 수석이 먼저 있었던 거죠. 먼저 있다가 인수인계를 해준 거죠. 인수인계를 해준 거고 그리고 또 허연준 행정관이라고 정부 수석실에 있었던 이 행정관이 우리 수석님이 뭐 도와라 했다. 뭐 그런 이메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허연준 행정관은 이걸 왜 썼다고 그러나요? 별 설명이 없나요? 우리 수석은 여기서 조윤선 수석이죠. 조윤선 수석이죠. 이건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것인데 화이트리스트를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그 주무 행정관이 허연준 행정관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허연준 행정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석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했다는 식의 내용이 그 이메일에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문건에도 상당히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손도 못 댄 사건들이 있어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도 보면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적폐청산
끊이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문무일 총장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해가 들어서도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네, 법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검찰의 직무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를 해봐도 적폐청산에 대한 그 지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지 여론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 또는 그 전 정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은데 또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사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혹시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여론이 있거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도 이건 문제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해야 되겠죠. 오민석 판사가 오민석 부장판사네요.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단독판사. 왜 우리가 그런 걸 외우면서 살아야 되죠? 지금 그만큼 지금 이 적폐와 관련된 수사에서 이 상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상당히 또 영장이 지금 몰리다 보니까 또 그 개별 사안 하나하나 자체가 많은 국민적 관심과 그것도 거기 또 향후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판사분들에 대해서 역대 경우와 달리 많은 국민적 시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병우 연수원 19기 이런 걸 왜 외워야 되죠, 우리가? 서울대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 실패했다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냐고요. 그냥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권리만 누리고 의무만 다하고 살면 되는데. 워낙에 또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접하니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면 5천만 국민이 다 외우고 난 다음에요. 그런가요? 제가 암기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거의 꼴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외우려고 저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니 근데 그 주요한 그런 그 법조인들의 어떤 기수라든지 보직이라든지 그동안의 뭐 경력이라든지 그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좀 있어 보이려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민석 판사가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해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근데 블랙리스트 증거들은 현재 거론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와 특활비 이것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구속영장에 그런 구속의 사유가 있는데 그럼 범죄 혐의가 드러나겠죠.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다라는 점, 또 화이트리스트가 직권남용이다라는 점 등등의 그걸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소명전화가 첨부돼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뭐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거를 적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이다라든지 또는 과거에도 법을 좀 우습게 한다라든지 이런 점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다른 사항도 증거자료로 참고자료로 덧붙여서 제출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검사라면 자료도 좀 넣겠네요. 그러면 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마 할 것인데 이렇게 다른 사안에 대한 그 자료를 참고자료 내지 소명 이 적용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저희가 짚다가 말았는데 새해 넘기는 적폐청산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어제 그 국무위원들하고 송년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 올 한 해도 사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서 고맙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좀 더 진력해달라. 그리고 지금 나라를 만드는 일이 단순하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정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 이 청산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읽혀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적폐청산 수사가 적폐청산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는 이 적폐청산이 적폐청산 그 자체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도 함께 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과 기강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아놓으면 다시 혹시 보수 정권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역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당부했습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 지금 적폐라고 칭하겠는데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 예. 검찰이죠. 그리고 또 각 부처에서도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이제 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내부적인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보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점,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비공개된 부분이 있다. 또 그 부분에는요, 한국이 해외 소녀상 설치 지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 TF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범죄인지 여부는 다음으로 논하더라도 도대체 왜 숨겼나? 어떤 경위로 이런 게 이루어졌나? 아하. 누가 관여되었고 누가 국민들에게 숨기기로 했나? 등등도 밝혀져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겠죠.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검찰청이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규명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예. 검사 10명, 교수 예. 변호사 40명. 예.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사실은 지금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예.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이렇게 수면에 올라온 것도 이 국정원의 과거사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TF의 결과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검찰의 지금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는 사실 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늦었지만 지금 어제 문물 총장께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대국민 이제 공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예. 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정년주 전 KBS 사장 예. 그때 사실 기소됐다가 무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기소 사건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을 때